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드디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다우와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1%대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장중에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어제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호재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가 잘 합의가 되면서 중화권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빠르게 구입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서 나스닥과 다우가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후반 가서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2차 확산이 되면서 2차 봉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 미국의 애플 스토어는 잠정 폐쇄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하고 있던 미국 증시는 결국 하락 반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삼성중공업우가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결국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하한가에 직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화권과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화권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증시는 조정이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8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51로 시작해서 1.42%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어제 이 영상이었죠. 방산주와 우선주 대폭락, 이제 테마주 장세는 끝났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갛게 물이 들었었고 유럽 증시 역시 모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어떻습니까? S&P 500은 마이너스 1.29%,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55%.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우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서 1%대 상승으로 시작했고 종가는 보시면은 플러스 0.003%.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의 변동성이 대략 1% 이상이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서 다우와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 뉴스죠. 미중 무역전쟁, 오히려 지금 현재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화권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구매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뒤 다우와 나스닥이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또 WHO에서 전 세계가 지금 코다리19의 위험 단계다. 신규 감염자가 15만 건이라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미국의 애플 스토어가 폐쇄가 됐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폐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저 뉴스가 나와서가 아니라 미국의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주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애플에서는 애플 스토어를 폐쇄하기로 발표를 하고 애플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상승이었다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은 장 초반에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플러스 1.3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57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다우는 하락 전환 그리고 나스닥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거는 솔직히 저런 뉴스도 있지만 미국이 바로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수가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날이에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에 빨강색으로 시작을 해도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언급해드렸죠. 아니라 다를까 4시 이후로 결국에는 다우는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환율을 보세요. 1211원입니다. 어제보다 1원 정도 올랐고 유가는 별 변동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옵션 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내리거나 올랐던 거지. 단순하게 지금 WHO에서 코다리 19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 단계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애플 스토어가 문을 닫아서 이렇게 다우하고 나스닥이 하락 반전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소식이 나오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유가인데 유가는 어제 올랐어요. 유가가 지난번에 뭐 팬데믹 선언이라던가 WHO에서 한마디만 하면 마이너스 7% 8% 빠지던 게 어제는 결국 상승 전환하면서 1.57% 올랐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 때문에 환율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안 보였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오히려 전부 상승으로 끝난 걸 보시면은 이 뉴스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토요일 지금 우리가 주말에 조심해야 되는 뉴스는 바로 이런 뉴스입니다. 제2차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베이징을 보시면은 감염자가 200명대, 1000명대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거 갖다가는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 감염자가 63명이고 이 중에서 해외 유입이 62명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다 합쳐서 31명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이 또 제2차 봉쇄를 하면은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 미국의 대통령 럼프 형이 과연 그런 결정을 할까요? 11월에 재선이 있는데 지금 또 봉쇄를 하면은 미국의 GDP가 3분기도 나쁘게 나오고 본인이 재선을 할 때 GDP가 역사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오면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들은 약간 겁을 주고 있지만 과연 다우와 나스닥이 빠질까? 또 빠지면은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량을 보세요. 막 몇 조씩 매수를 하는데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우가 마이너스 0.8로 밀렸다고 해도 다음 주가 그렇게 증시가 나쁠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장 초반엔 밀릴 수 있어요. 왜 밀리느냐?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음봉이 나왔어도 일단은 플러스.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어도 일단은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랑 다르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얘네의 하락분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침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알죠? 유럽이 전부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하락하지는 않았어도 그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아침에 시초가 붙어서 갭을 뜨고 시작할 종목은 아마 파미셀이 될 것 같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금요일 날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24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수상하다 싶었더니 역시나 렘데시비르 뉴스가 또 한 번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다. 특히 길리어드 사이언스주가 4%나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어땠죠? 아주 별로였어요. 계속 3, 4주 동안 내리고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저점을 깨러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4.63%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미셀이 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까?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 기생충에 나온 대사처럼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관련된 주식을 잠깐 매수해서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를 떼우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 본데, 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하나인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7.80%가 상승을 했으니까 또 한 번 코다리 식구 백신 관련된 주식들은 아침부터서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주말에 나온 새로운 뉴스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다리 식구가 백신이 나와도 종식이 힘들다. 왜냐하면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과연 금요일날 상승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파미셀에도 영향을 주면서 파미셀이 막 급등을 할까? 여기에는 아침에는 갭이 뜰 수 있지만 오후장에는 여러분 갭이 안 뜰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폐장 후에 마이너스 1.57%가 하락을 했죠. 이 뜻은 다음 주에 미국 장이 개장하기 전에 또 시간 외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내리면서 파미셀도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애들이 잠깐 모아놓은 물량을 갭을 띄워놓고 팔고 도망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방산주와 우선주,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관한 설명은 어제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에서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삼성중공업 우인데, 삼성중공업 우가 이게 하한가를 찍으려고 하다가 막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약간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11시 반 때 분명히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종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20.43%죠. 근데 시간외를 보시면은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 근데 거래량이 7,374주밖에 안 되죠. 근데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도 별로 안 되고 거래량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탈출할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에서 9.97%가 내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날 하한가를 맞은 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삼성중공업 우는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할 게 기정사실화입니다. 이게 요렇게 해서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기보다는 코데즈 컴바인처럼 그냥 점 하로 몇 번 다 내려가면은 그냥 이 종목은 다 끝나버리거든요. 보시면 예전 코데즈 컴바인처럼 이렇게 점 하가 연속으로 나오면은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은 정말 장대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급락이 나온 우선주들이 참 많았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삼성중공업 우를 따라서 같이 급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트 펴놓고 매딜선 매매, 떨어지는 칼날 잡기 매매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WTO에 한국이 제소를 했다. 그 이야기에 모나미와 신성통상 예국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온 뉴스는 일본에서는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다. 대화로 풀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지금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이라던가 저런 애들이 갑자기 급락이 시작부터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신성통상과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갭은 띄우고 시작하겠죠. 왜?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니까.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죠. 알서포트라던가 이런 애들도 전날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시간에서 2%대 갭을 띄워놓으니까 아침부터서 개인분들이 당연히 따라 들어간 건데, 그렇단 얘기는 일단은 파미셀,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애들은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겠고, 반대로 삼성전자 우라던가 우선주는 갭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러분 갭이 뜨는 애들도 문제예요. C큐브를 보세요. 23%까지 올랐어요. C큐브 같은 경우엔 QR코드 관련주죠. 한국 정보 인증이 상승을 하자 이제는 2등주인 QR코드 관련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얘가 오른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QR코드라던가 다른 대체 입력 수단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많이 상승했고, 심지어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던가 유흥업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로 인식해서 신원 적별 확인을 위해서도 얘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뉴스로 잠깐 올랐었는데 그 뒤에 어때요? 한 번도 안 오르고 2주 동안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18.09% 갭을 빵 띄웠죠. 근데 이 갭을 띄웠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이렇게 모아놓고 얘네가 찌라시 빼어놓고 바로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쪽에서 분명히 그거 합니다. 정고점 돌파 매매. 자, 알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여기에 있으니까 최소 정고점 한 번은 돌파해 주겠지. 개인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알서포트도 정고점은 여기는 돌파하겠지. 이런 데서 사신 분들 무조건 이건 뚫을 거야 하고 들어갔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런 것처럼 C큐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살짝 갭을 띄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종가가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어도 플러스 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15%가 손실인데, 내려갈 때 진짜 한 번도 반등이 없이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빼버리고 잔인한 놈입니다. 이게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세도 안 주고 싹 다 내려갔는데 C큐브가 올라가길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뉴스를 살펴보니까, 자, 그러니까 6월 달 이내에 클럽, 헌팅 포차 이런 장소에 갈 때 QR코드를 찍고 출입한다. 이 뉴스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미 뉴스는 다 나왔고 외국인 기관은 저런 뉴스가 나올 걸 예상을 했고, 아니 지난번에도 뉴스는 나왔는데 재부각된 거죠.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렇게 판 거라서 지금은 뭐 얘가 다시 오르려면은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미 정고점 근처까지 한번 또 꼬시고 빼고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얘는 어떡하겠어요. 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라잖아요. 일단은 미수하고 신용 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떨궈버립니다. 미수와 신용을 떨구는 방법은 당연히 3일 정도 조정을 주면은 미수 동결이 되기 때문에 미수 애들은 당연히 나가고, 신용 쓰신 분들은 신용 이자 때문에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은 기본적으로 조정을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JC1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침에 갭이 몇 프로가 떴죠? 지금 보시면 8.41%가 떴는데 JC1은 드론 관련주죠. 드론 관련주에 MC넥스, JC1,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예, PC 디렉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JC1이 2등주였는데 오히려 PC 디렉트가 2등주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PC 디렉트의 모습은 아주 안 좋은 반면 JC1 같은 경우에는 얘보단 더 좋아요.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2%대 상승이지만 일단은 양봉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JC1, MC넥스 그리고 PC 디렉트는 아침에 잠깐 올려놓고 뺐고, MC넥스는 어때요? 1.46% 상승했지만 지난 하락폭을 전혀 축소를 못했어요. 얘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 코스닥이 7% 급락 나왔을 때 반등이 안 나왔어요. 이런 애들 지금 건드리면 안 좋아요. 반등 남들 나올 때 제대로 반등 나와서 먹고 가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 갔던 애가 DPC예요. DPC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더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000원대를 지난주 금요일날 찍었거든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DPC는 10만 주 갖다 장난치는 애라고 매번 말했죠. 10만 주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반을 팔거나 아니면은 이틀에 걸쳐서 다 팔아버려요. 메릴린치 CS 창구로 들어와서 장난치는 아주 나쁜 놈들. 이번에도 메릴린치가 또 들어왔는데 전 솔직히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은 지금 50만 주가 들어왔어. 50만 주.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와도 다 팔고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50만 주나 샀으니까 또 올릴까요? 얘는 BTS 뉴스로 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BTS가 일본에서 6월 19일 날 뭐를 했죠?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이 뉴스 덕분에 LB세미콘과 DPC는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LB세미콘은 DPC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11% 이상 올랐고 12.14까지 오르고 종가는 5.38%.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샀어요. 하지만 DPC는 외국인이 샀다. 시간에 볼까요? 시간에는 보합. 근데 이거 보세요. 장 초반에 봤을 때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얘네 또 10만 주 갖다 빼버리겠지?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VI 구간 직전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000원 절대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외국인 기관이 그 전날에 사놓은 물량을 이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뚫으려면은 개인의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지만 개인들이 주식을 잘해요. 오히려 이때 매도를 해버리죠. 지난번 11,000원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실패했고 여기서 실패했고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순수하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LB세미콘이 VI 구간 직전까지 가자 DPC도 올라가는데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11,000원을 뚫을 것처럼 보이고 V가 메칸더 V가 아니라 장중에 단일가, 3분 단일가에 걸리게 이렇게 되는 게 VI인데 돈을 보세요. 이거 얼마야? 4만 주 이상이면은 4억이 넘게 들어왔고 5억이 들어왔네. 와, 짱인데? 근데 이 10만 주하고 이거를 뚫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전날 샀던 물량을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걸 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매동이 마이너스,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전환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장중에 3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개인이 11,000원대 사니까 줄어들어요. 10,000주씩, 20,000주씩. 이게 장중에는 30분씩이 아니라 여기서 찍힌 게 더 있었는데 장중에 이미 40만 주가 넘었었다가 개인이 11,000원을 사니까 여기에 있는 매수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뜻은 11,000원대 외국인이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전날 샀던 거를. 그럼 외국인은 이 매물을 돌파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로 잡히고 이 전에 개인이 던지니까 밑에서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샀는데 이게 과연 어떤 꿍꿍일까요? 다음날 무슨 찌라시를 또 띄울까요? 일본 진출 뉴스로 띄운다? 아니면 SK바이오팜처럼 빅히트 IPO 뉴스를 띄우고 올릴까요? 지금 SK바이오팜이 공모가가 49,000원이 확정됐다 이러면서 아마 아침에 SK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DPC는 빅히트 상장 관련주입니다. LB세미콘보다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DPC가 지분을 어느 정도 아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관련주인데 자, 빅히트 상장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일단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SK바이오팜 다음으로 빅히트가 정말 대어라는 이런 뉴스가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메릴 린치하고 그 다음에 요 외국계 애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빅히트 관련 뉴스를 띄운 다음에 아침에 팔아먹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틀 연속이 아니라 지금부터서 10,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빅히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뿅 하면서 12,000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일까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뉴스입니다. 5월 28일로 보시면은 빅히트가 5월 28일 날 상장 신청, 상장 청구 심사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일수로 따지면 45일 이내에 거래소에서는 과연 이 빅히트 주식이 상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자, 우리의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어때요?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죠. 5월 28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달은 안 됐지만 다음 주 22일이면은 약 발표일까지 얼마가 남았어요? 한 달하고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달하고 조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빅히트 뉴스가 나와서 DPC가 뜰 확률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빅히트 상장 관련 뉴스 때문에 여기서 이미 시세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데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어도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퍼지자 다시 3,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빅히트 관련 뉴스로 12,000원대까지 뿅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매집한다고 외인 기관이 매집한다고 따라서 매집을 하잖아요. 그럼 제2차 감염 확산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은 7월 이내에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 그럼 다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10,000원대에서 매집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얘네가 지금 11,000원을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샀다는 얘기는 얘네는 또 11,000원에다가 한 20만 주, 30만 주 걸어 놓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20만 주 걸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그러면 얘네가 돌파를 못하게 해놓고 여기다 막아버리면 개인분들 질려서 밑에다 던지거든요. 그럼 얘네는 또 그거를 받아 먹어. 자, 여러분, 내리는 주식에다가는 이렇게 개인의 투심을 저하시킬 수 있게 이렇게 몇만 주만 걸잖아요. 그럼 그냥 쑥 밀려버리거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평소 거래량보다 거래량도 적고 체결 강도도 48밖에 안 되는데 내리고 있는 순간 누가 위에다 5만 주를 걸면 어떻게 된다? 그냥 쭉 밀려버립니다. 쭉 밀려버려. 그리고 이걸 사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다 또 더 걸어버려. 더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됐다? 알서포트가 마이너스 10%로 끝났잖아요. 근데 DPC 같은 경우는 역이용을 해서 아침에 갭을 탁 뉴스 띄워놔서 올리고 개인분들이 11,000원 돌파로 막 들어오면 이 위에다가 막 여기 샀던 물량을 걸어서 물량을 다 떠넘기고 뺄 수도 있고 이 11,000원을 그냥 돌파하려면 그냥 돌파는 안 돼. 뭔가 찌라시가 있어요. SK바이오팜에다가 끼워 맞춰서 DPC 제2의 대어다. 빅히트 상장하면 몇 배가 한다.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나오거나 방탄소년단 이 뉴스가 더 나와야 돼요. 일본에서 지금 오리콘 차트 1위라는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좋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만약에 아침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주식은 지금 건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외국인이 또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얘네는 아마 10,000원대를 오히려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얘네가 쌓인 물량이 많으면은 막 지지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분율이 1%에서 2%밖에 안 돼. 그래서 지분율이 별로 없으니까 지난번에 어때요? 막 빠질 때 있잖아요. 3,000원대까지 빠질 때 지지를 안 해주는 거야. 3,000원대까지 여기 빠질 때 보세요. 여기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요? 라고 하신 거는 뭔 줄 알아요, 이거? 공매도 상한 물량이에요, 상한 물량. 공매도 상한 물량이고 다시 어마어마하게 팔고 튀잖아요. 쓰레기 같죠? 그래서 결국 3,000원대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다시 지금 지분율이 늘리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12,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가 고점에서 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2차 감염 뉴스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 DPC 절대 못 버텨요. 엔터 주기 때문에 콘서트도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악재 뉴스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엔터 주고 방방방 콘서트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250억을 벌었다 그 뉴스가 나와도 IPO에서 밀린다니까요. IPO에서 지금 공모가를 최소 어느 정도 잡고 있고 시총을 막 최소 5조 정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조도 충족을 못 시킬 거다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지금 이 DPC 같은 경우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단순히 재료주 매집 하면서 이런 데서 매집하는 거는 강심장인 분들만 하시고 강심장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종목에 관심을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혀있는 구간보다 차라리 11,000원 위에 올라오면 그때 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 재료 없는 애들 아니면은 안 움직이고 반도체나 그런 것도 제가 주력으로 매매하지만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지금 무역 수지가 매우 안 좋고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자꾸 어떻게든 긍정적인 레포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4월달 수출 급감 그리고 5월달도 수출 급감 이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선방을 했다 했다 하면서 자꾸 치켜 세우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 깨질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저거 믿고 지금 반도체주라던가 아니면 소재 장비 쪽이라던가 그쪽은 지금 하기가 힘들거든요. 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 지원이라던가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휴대폰이나 그런 거 판매량도 코다리19로 인해서 엄청 줄었잖아요. 갤럭시 20 이번에 안 팔렸어요. 판매량이 너무나 안 좋았고 유튜버 분들도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걸 잘 잡아도 자기 셀카라던가 가까이 있는 걸 못 잡아서 갤럭시 20는 정말 실패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흐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 부품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레포트가 막 나오지만 툭 까놓고 보면은 잘 나올까? 그런 의문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큰 금액을 투입해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은 반도체라던가 휴대폰 쪽을 잘 안 보고 있거든요. 물론 KH 바텍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신고가를 한번 돌파했는데 얘는 정말 지난주 11시 반대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1시 반대 매수량이 너무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는 돈으로는 소형주나 중형주는 잡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으로는 매집도 못하고 잡을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자, 복귀해 봅시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애매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보세요. 분당 거래량이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다 합쳐도 100주도 안 됩니다. 100주 대낮에 100주도 안 된다. 상당히 매매하기 껄끄러운 종목입니다. 24,000원 돌파로 볼까 해도 29,000원대는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지만 체결되는 거래량이 매우 적고 보시면 분당 체결량이 11시 12분 넘어가서 이제 1000주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23950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뚫으려고 하면은 보통 밀려. 한번 이렇게 탁 밀리면서 막 23850 이런 데까지 밀리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빨강색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보다는 그 밑에다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체결됩니다. 자, 보시면은 24,000원 돌파한 줄 알았죠? 헤헤 속았지 하면서 바로 던져. 근데 여기 던질 때 보시면 뭐야? 23,900원이네. 24,000원 밑에는 23,950원이 있어야 되는데 호가가 생성이 안 됐습니다. 왜 생성이 안 됐을까? 그거는 시장에서 이 시간대는 관심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에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11시 30분이 넘어가면서 매동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온 건데 추정치 보세요. 없어. 그래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파는 걸로 나와서 안 들어왔는데 24,000원 돌파해서 밀리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걸어두면 된다? 23,850원에다가 걸어두면 돼요. 23,950원에 또 이렇게 누가 사도 24850까지 그냥 밀립니다.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밀리는 게 이놈의 특성이에요. 이런 놈들 24850 무조건 답니다. KH 바텍 수백 번 매매봤습니다. 얘는 24,000원이든 뭐든 이렇게 중요 구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것처럼 막 몇천 주, 몇만 주 들어와요. 밀려. 차라리 밀린 다음에 바로 가요. 24850 무조건 체결됐습니다. 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체결되는 금액을 보세요. 1000주 이내. 1000주 이내. 그러면 딱 500에서 1000만 원이야. 1억으로 하자? 그럼 안 돼. 절대 체결 안 돼. 그리고 이 밑에서 누가 사는 거 보고 개인분들이든 외국인분들이든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이번엔 그냥 뚫죠. 24850 그냥 확 뚫는데 어때요? 24000 뚫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24850에 걸어두고 있으면 그냥 체결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빵빵. 그럼 24850이 이 밑에니까 얘가 24850이 2% 정도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죠? 자, 24350이 가야지 수익이 한 2% 정도 나는데 한번 보는 거예요. 24000에서는 일단 수익이 약간 나요. 1%까지는 안 나오고 0.8% 정도 나는데 24250까지 봅시다. 24350까지는 너무 힘들어. 보시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또 밀리려고 하죠. 그럼 이때는 반 정도 던지거나 아니면 한 호가 위에다가 바로 반 정도 던져주는 게 나아요. 밀려도 다시 어때요? 물량 매집할 수 있게 딱 던지죠. 그러니까 반 정도 던져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기서 밀린다 하면 땡큐베리 맞히지만 올라간다 하면은 그냥 반 아직 남았으니까 물량이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밀리죠. 밀릴 때 추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4850에 샀어도 아까 잠깐 샀던 물량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자, 보세요. 24000에서 안 밀리네. 오케이. 나는 24050이나 24000에서 한번 던졌으니까 물량 부담이 없어요.
계속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밀리네. 생각이에요. 23850에 한 번 더 걸자. 아니면 23850 밑에 깨지면은 23800에 걸어두자. 그럼 어떻게 한다? 23850에 아까 샀던 물량의 절반, 여기에다가 절반, 딱딱 두 호가로 걸어두면 돼요. 그리고 체결되나? 안 됐어. 아깝다. 아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평단가가 올라가도 한 번 더 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올라가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4050에서 계속 밀리거든요. 24100. 그러면은 지수를 봐. 지수를 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네. 근데 여기서 밀리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내 종목도 같이 밀리네. 그럼 이때는 추매하지 마. 이건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해서 그렇지. 이때는 되게 쫄린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2시가 다 돼가는데 막판에 투매가 나올 수 있어. 근데 투매가 나오기보다는 얘는 나중에 상승을 했지만 그냥 걸어만 두세요. 24850, 2400, 24800. 빠지면 땡큐 베리 마치. 그 종가 베팅으로도 가져갈 수 있어. 다음날 어차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간불을 띄고 있으니까 시간에서도 갭이 뜨거나 아니면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봐봐, 시간에서도 얘는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걸어놓고 물량 반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누가 사네? 하지만 얘 또 던지죠. 얜 내가 진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매매해서 알아. 근데 이제 드디어 뚫어버립니다. 그럼 선택해요. 뭐냐면 아까 샀던 물량 반을 이 위에 올라갈 때 같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24500을 돌파하고 던지는 걸로 볼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가진 물량만 다 던질까? 고민해야 됩니다. 24500을 돌파하는 걸로 봤으면은 여기서 따라잡으면 돼요. 여기 24200 갈 때 그냥 시장가로 땡기면 돼요. 이런 데서 그럼 땡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23,904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매도를 24500 위에서 이번엔 파는 거예요. 가죠? 보합까지 왔어. 그러면은 투심이 살아나서 개인들 따라 붙습니다. 24500 위에서만 무조건 팔아요. 여기 됐죠? 그러면 24500이나 아니면 24600에다 매도 걸어놔야 돼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매도 빨리 걸어주세요. 이러면 하면 또 700원까지 골라가 봐. 그래. 근데 여기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팔아주는 게 나와요. 그럼 24600에서 탈출? 끝.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다 날라가가지고 이쪽에서 뭐 갔네 맞네. 아무 필요 없어요. 지나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응을 해줘야죠. 이게 이쪽에서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나고 난 거잖아요. 이쪽에서 뭐 슈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이시언 그리고 뭐 PC 디렉트 등 아침에 잠깐 띄워놓고 뺀 종목이 많았지. 얘는 종가에 또 빼잖아요. 여기에 종가에 갑자기 2%를 짱 빼버리는데 이렇게 될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라서 안 돼요. 25,000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바로 또 빼버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위에서. 25,000원 가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시간애가 아니라 동시효과 때 갑자기 빵 빼버리는데 무섭더군요. 근데 얘는 2시 넘어가서 잡으면 솔직히 안 되는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막판에 뺀 적이 많았어. 그래서 보시면은 윗꼬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양봉에서 종료가 된 적이 별로 없고 밀린 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 줬을 때 빨리 챙기고 나가는 게 나아요. 저는 주가에 조금만 움직임만 있으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막 매매했던 이런 내역들만 봐도 봐봐. 휴니들을 11500에서 잡았는데 움직임 이상해. 바로 11500에 탈출하고 얘도 보다가 좀 이상해 하면 바로 탈출하고 계속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물려요. 안 물리고 손실 거의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봐봐요. 8400에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바로 8480에 나오잖아요. 이게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지금 장에선 좋아요.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선주들은 장 초반부터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중공업 우가 시간외에서 금요일 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 뜻은 지난주에 급락했고 지난주에 하한가를 갔던 우선주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개파락으로 시작될 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와도 반대 매매를 받아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면서 계속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주들은 절대로 큰 돈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코다리 19 2차 확산 뉴스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중화권의 베이징이나 미국이 또 한 번 2차 봉쇄가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 증시의 큰 악재입니다.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두 나라가 또 한 번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2의 팬데믹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증시에 또 한 번 버블이 꺼지고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럼프형이 재선을 하기 때문에 봉쇄 조치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중화권은 좀 다르죠. 만약에 또 베이징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증시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으니 2차 확산 뉴스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손은영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